수진아, 우리 딸 추석날 본가 온다 했잖니? 엄마가 내 좋아하는 송편이랑 한과 다 차려놨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몰라요. 죽었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고요. 늙은 게 뭘 안다고 설치냐고요. 뭐라고? 내 아내야. 내 딸이라고. 며느리? 도망간 거겠지. 원래 제정신 아니었잖아.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그러니까 오빠랑 살기 싫어서 튄거라니까요. 참 불쌍하네. 이런 딸 둬서. 제발 거짓말하지 마.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말해. 가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절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가출이라니. 그 애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딸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추석날 본가에 오겠다던 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시댁의 막말과 명절 상위 덩그러니 놓인 전통 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석 실종 사건, 사위의 음모, 그리고 명절 간식 앞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절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말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동틀 무렵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서는 몽이가 작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가 시댁에 갔다가 본가에 들를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수진이는 어머니, 추석날 저녁쯤 들를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미리 담가둔 된장이 항아리 안에서 숙성되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부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어 넣었습니다. 된장 2숟가락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더 간을 맞춰야겠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찌개를 끓이는 동안 송편도 빚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그 안에 깨와 꿀을 섞은 소를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말순의 손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송편을 찜기에 넣고 김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는 나물 반찬 몇 가지와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접시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전통 한과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한과는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유독 좋아하던 간식이었습니다. 말수는 한과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 어릴 적 이거 참 좋아했지. 그때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와 한과 접시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있어? 하고 물으면 말수는 늘 웃으며 그럼 우리 딸 먹으라고 준비해뒀지라고 답했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30년도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36살이 되었고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과 수진이 사이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였습니다. 말수는 그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딸이 시댁 살림에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위 장민호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도 꽤 살림이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수진이는 말을 아꼈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만 말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말수는 혹시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딸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아오자 말수는 모든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밥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 한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오전 7시였습니다. 수진이가 오기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딸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지만 수진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말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수진이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 멘트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호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고 한과 접시만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말순은 다시 한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말순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말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이 있는 마을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말수는 운전을 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식탁 위의 한과 접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탓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추석 다음 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어디 있니?
어제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왔는데. 민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장모님. 수진이요? 어제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수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왜 전화를 안 받니?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충전하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럼 저 바빠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너무 무심했고 수진이에 대한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시댁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자 시댁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시댁집 앞에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순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이 웬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보러 왔어요. 어제 여기서 잤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어제 제사 지내고 너무 피곤해해서 재웠지요. 지금은 민호랑 장 보러 나갔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사돈댁도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진이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슬쩍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냉랭했고 말순을 집 안으로 들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댁을 나와 마을 어귀로 걸어가는데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말순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돈댁 아니세요? 이 동네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수는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순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어제 추석 아침 일찍 장사위차가 북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말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북산이요? 거기 뭐가 있나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거기 옛날에 폐가가 하나 있어요. 요즘은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 그날 아침에 차가 그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사 지내러 가는 길도 아닌데 말이에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민호가 추석 아침에 북산으로 갔을까요?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데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다시 차가 내려오는 걸 봤는데 민호 씨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표정이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말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정말로 시댁에서 푹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말수는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제대로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고민 끝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을 파출소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인 여성이잖아요. 남편이랑 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말수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딸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전화도 안 받고 시댁에서도 이상하게 굴고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가정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말수는 허탈한 마음으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탁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그대로 놓여있던 추석한 과세트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한과 접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촛불은 어느새 다 타버렸고 한과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한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산의 폐가, 민호의 이상한 행동, 시댁 식구들의 냉담한 태도,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말수는 그것들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무슨 일인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시댁과 민호가 숨기고 있다는 것.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명절 간식을 좋아하던 어린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한과 맛있어. 하고 웃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수진이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말수는 매일같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사위 민호에게 연락해도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딘가 갇혀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말수는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말수는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두드리자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순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오셨소? 수진이는 잘 있다고 했잖소. 말순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일주일 넘게 연락도 안 되는데요. 시아버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렇소. 바쁘면 연락 못하는 거요. 사돈댁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태도는 지난번보다 더 냉랭했습니다. 민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출장 갔소. 한 달은 있어야 돌아올 거요. 한 달이라는 말에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수진이는요? 수진이도 같이 갔나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문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딸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순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북산 이야기를 해줬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사돈댁,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말순을 마을 정자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신의 집안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거든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집 마당에서 뭔가 태우는 걸 봤어요. 밤늦게 말이에요. 무슨 옷가지 같은 것들을 태우더라고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옷가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자 옷 같았어요. 근데 왜 밤중에 옷을 태우겠어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대가 아닌 본서로 찾아갔습니다. 형사과에 들어가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실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열흘 정도요. 추석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시댁에 있다고 했다가 출장 갔다고 했다가 말을 계속 바꿔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이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 바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신고라도 해놓는 게 나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수진이 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혼 직전에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오빠는 다정하지만 가끔 눈빛이 무서워질 때가 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말수는 그 문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날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다. 결혼해도 괜찮을까? 말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딸의 이런 고민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말렸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혼자서 북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폐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북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자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이불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수진이의 머리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즐겨 사용하던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왔던 겁니다. 민호가 추석날 아침에 수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말수는 머리핀을 꽉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말수는 집안을 더 뒤졌지만 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룻바닥 한쪽에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머리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딸 거예요. 북산 폐가에서 찾았어요. 형사는 머리핀을 받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말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빨리 좀 찾아주세요. 제 딸이 위험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탁자 위에 머리핀을 올려놨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명절 간식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좋아하던 걸 아직도 챙겨놓고 있는데 어쩌자고. 말순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 북산 폐가를 조사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형사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핀 하나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바닥에 있던 붉은 얼룩은요? 그건 확인 안 하셨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녹물 자국으로 보입니다. 혈흔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이웃 사람들조차 말순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더라. 말순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를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민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말순을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또 오셨어요? 말순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어디 있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좀 예민해져서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자꾸 찾으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말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할게.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수진이가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내 딸을 어디 숨겨놓은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한테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말수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이제 그만하시오. 자꾸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당신 딸이 원래 제정신 아니지 않소? 결혼하고 나서도 이상한 행동 많이 했소. 우리 민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시아버지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밤중에 소리 지르고 멀쩡한 물건 부수고 그랬소. 우리가 참고 참았지.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요. 말수는 황당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지어낸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모르시는 거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호한테 말했을 정도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수진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아다니시고 기다려주세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진이가 무슨 치료를 받아?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상장애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시켰어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알려줘.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 면회는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가족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말수는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짜고 수진이를 어딘가에 감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몰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만 찾으라고 민호가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왔어. 대답해.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집이 말순을 반겼습니다. 말순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한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과를 집어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간식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찾아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경찰도 시댁도 믿을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민호가 북산으로 올라간 것, 폐가에서 발견한 수진이의 머리핀, 시댁에서 밤중에 태운 옷까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거짓말. 모든 것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수진이를 찾아내겠다고. 그게 어머니로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말순은 한과 접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근처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찾아가 수진이가 입원해 있는지 물어봤지만 어디에도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은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말순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탁자 위에 한과 접시를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이장은 말순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의 집안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꾸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말순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괴롭힌다고요? 제 딸을 찾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은 이장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시댁이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말수는 다시 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폐가를 다시 한번 뒤져보고 싶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헤치며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발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걸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눈에 덮여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채 집을 나오려는데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있는 천조각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털어냈습니다. 수진이가 입던 스카프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첫해 크리스마스 때 말순이 선물해준 스카프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수는 스카프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말수는 스카프를 챙겨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스카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제 딸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딸분이 자발적으로 거기 갔을 수도 있잖아요.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으니까요. 말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도 경찰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꼭 찾을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수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말순의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시장에서 우연히 시댁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호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말순을 보더니 외면하려 했습니다. 말순은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민호의 형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수진이는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그만 찾으세요. 말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 삶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의 형은 말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새 삶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수진이가 다른 곳으로 보내진 걸까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말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마을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무언가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은 물에 젖어 있었고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잡이가 풀어지며 가방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에는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옷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수진이의 옷이었습니다. 말순이 선물해준 블라우스도 있었고 수진이가 즐겨 입던 청바지도 있었습니다. 가방 바닥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멍투성이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사진 뒷면에는 수진이의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도와줘.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수는 가방과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형사는 민호를 소환했습니다. 민호는 조사를 받으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가방과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민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조사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와 시댁 식구들은 철저히 증거를 인멸한 듯 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말수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수진이를 찾을 수 없다니. 말수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찾게 해주세요. 집에는 여전히 한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수진이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다시 4년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순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 할머니 딸 잃고 정신이 나간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못 보겠다. 친구들은 말순을 설득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죽기 전에 꼭 찾을 거야. 경찰 수사도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랍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형사는 말순이 찾아가도 냉담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다 조사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순은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재혼했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3년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말순은 그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는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민호는 태연했습니다. 장모님, 법적으로 실종 3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말순은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사망 처리되었다니.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말순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아직 너를 믿고 있어.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은 말순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말순은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식료품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식욕도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장을 걷던 말순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장을 보았습니다. 한과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말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전통 간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한과 몇 개를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 탁자 위 접시에 담아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말순은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농장을 급습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뉴스 앵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수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전원 검거했으며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말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수진이도 거기 있는 건 아닐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뉴스에서 본 인신매매 사건 말인데요. 거기 구조된 사람들 중에 혹시 제 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기다려주세요. 말순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수진이가 거기 있게 해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진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걸까요? 말순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확인하실 분이 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30분 거리였지만 말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수진이었으면 좋겠어. 병원에 도착한 말순은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말순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여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온갖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아봤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말순은 침대로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말순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말순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트라우마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학대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찾기는 했지만 이미 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찾던 딸을 찾았지만 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수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병실안은 말순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수는 며칠을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라고 말해도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있을래요. 우리 딸 곁에 있어야 해요. 말수는 수진이의 손을 하루 종일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떨면 말수는 다정하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뒤 담당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형사는 수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환자분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수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회복되면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물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희미하게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수진이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싫어. 하지 마. 말수는 그럴 때마다 수진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수진이는 말순의 품에서 울며 진정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경찰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진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추석 그날이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가 차를 몰고 나가자고 했어요. 시댁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드라이브 하자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말수는 수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북산으로 올라갔어요. 폐가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민호가 잠깐 보여줄 게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쳤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사는 계속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수진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그리고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이 다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물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나를 팔아넘기기로 했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시댁에서 빚이 많았대요. 수진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형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낯선 남자들이 왔어요. 저를 차에 태웠어요. 시골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죠. 환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뒤 말수는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이는 말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날 찾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말수는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민호와 시댁 식구들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수진이의 진술과 인신매매 조직원들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진이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공모했습니다. 뉴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며느리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말순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씨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말순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진이의 회복만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민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징역 15년, 다른 시댁 식구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댁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수진이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말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기자들은 말순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말순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수진이는 말순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말순은 그 미소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퇴원해 말순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많아졌고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딸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수진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6년 만에 맞이하는 추석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한과를 담았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전통 간식이었습니다. 말수는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조상들께 절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수진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전히 수척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추석이구나, 엄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추석이야. 같이 차례 지내자. 두 사람은 차례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이 먼저 절을 올리고 수진이도 천천히 따라 절했습니다. 절을 하는 수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차례를 마친 뒤 말수는 수진이에게 한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얘야, 내가 좋아하던 전통 간식이야. 먹어볼래? 수진이는 한과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맛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맛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 너 이거 참 좋아했잖니.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거 찾았지. 수진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엄마. 흐릿하지만 기억나요. 말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엄마는 늘 여기 있을 거야. 오후가 되자 마당에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수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몽이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몽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새 봐봐. 너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애야. 이름이 몽이야. 수진이는 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뻐요, 엄마.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한테 시집 보낼 때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시댁을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날 찾으려고 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날 찾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말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말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송편, 나물 반찬들, 그리고 한과 접시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상이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잖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천천히 가자. 엄마가 평생 함께 할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편히 자렴. 악몽 꾸면 엄마 부르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웠습니다. 말수는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안심하고 자.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딸의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말수는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한과 접시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과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말수는 이 자리에서 딸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비록 딸은 예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말순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한과 접시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추석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몽이의 지저김이 아침을 깨웠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